이번에는 주 현지 시간이죠. 23일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현 증시의 안정제 역할이 될 수 있는 즉 미국 금리 인하 시그널이 또 나오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요. 이 전 세계 경제 정책 포럼이나 이 심포지엄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잭슨홀 미팅입니다. 먼저 잭슨홀 미팅의 성격이나 특징 한번 알아볼까요? 이 김버스타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이게 이제 퀴즈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퀴즈 정답 잘 한번 여기 보시면 다 너무 나와요. 빨리 알려주신 거 아닌가요? 자, 가장 유명한 포럼, 이 경제 포럼이나 미팅 이런 게 전 세계에서 이제 2대 경제 포럼이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3대라 그래요, 자꾸. 자기네 거 넣어서. 자기네 거 3대라고 하는데 가장 유명한 포럼이 이제 대표적으로 다보스 포럼하고 잭슨홀 미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다보스 포럼은 매년 이제 1월, 2월에 열리고 올해 이미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이게 스위스 고급 휴양지 다보스라는 곳에서 열려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배낭여행을 갔는데 다보스를 이렇게 원래 저는 다보스에서 머물러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정이 빵꾸 나가지고 다보스를 그냥 지나간 적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정말 이렇게 되게 멋있고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서 이제 열린 다보스 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는 민간 주최 행사로서 세계 각국 총리, 장관, 대기업 CEO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가해요. 결국 여기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참가한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뭐 이런 분들이나 뭐 페이스북에서 CEO도 참가하고 막 다 많이 참가하는데 중요한 게 이건 뭐냐 민간 단체인데 이렇게 회비를 받아요. 회비가 비쌉니다. 그 돈 내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갈 수 있어요. 너무 장사 속이다 이거. 너무 장사 속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요즘에는 좀 약간 까다롭게 좀 잘 바꾸고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이제 조금 더 포럼이 좀 약간 어느 정도 좀 다시 또 제자를 잡았다 분야가 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앞두고 있는 건 잭슨홀 미팅이잖아요. 잭슨홀 미팅 역시 미국 와이오밍주의 휴양지에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사진만 봤는데 역시 아름답더라고요. 이런 회의는 꼭 경치 좋은 데서 가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아니, 사진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이미지 많이 봤는데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때 유명해졌냐면 원래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가 중앙은행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가는데 이게 이제 가서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끼리 금리 관련한 얘기, 통화 관련한 얘기들 많이 해요. 경제 정책과. 근데 여기에 폴 볼커가 이제 볼커룰로 유명한 폴 볼커가 중앙은행 총재였을 때, 미 연준 총재에 있을 때 1982년에 참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회의가 좀 유명해졌고요. 최근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여기 2010년 연설 때 양적 완화, QE를 언급하면서 그때부터 양적 완화 시작한 거예요. 그때 시장 난리가 났거든요. 그때.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난리를 만들었던 사람이 우리 양치기 드라기 유명한 마리오 드라기 총재, 22 총재가 또 잭슨홀 미팅에서 양적 완화 관련 발언을 하면서 양적 완화 축소 얘기를 하면서 양적 완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시장이 요동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매년 그렇진 않아요. 근데 대신 작년에 그렇게 기대했다가 내년 안 그랬고 이제 근데 이제 올해도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하고 정책 당국자들 모이는 회의이기 때문에 여기는 멤버가 좀 소수 정예요. 좀 적어요. 적고 중앙은행 총재들 그 다음에 정책 당국자 주로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약간 퀄리티는 조금 더 높다. 저는 약간 그렇게 좀 보고는 있는데. 이번 관전 포인트는 뭐 당연히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속도, 그다음 비둘기파적인 코멘트가 나오냐 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 총재님은 이주호 총재님은 작년에는 안 가셨는데 올해는 가시는지 안 가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 번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가셔서 좀 얘기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최근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증시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좀 달려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태성 대표님이 지금 바라보는 잭슨홀 미팅 여기에 대한 관전 포인트와 이제 투자 팁이라고 할까요? 이런 좀 주요 사항,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방금 김 본사님께서 대부분의 중요한 포인트를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핵심적인 것만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번 달 초죠. 0.50bp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0.25%죠. 25bp를 인하를 하면서 시장의 실망감을 좀 안겼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금리 인하는 할 것이지만 얼만큼 인하가 될 것인지가 아마 이제 포커스에 좀 맞춰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얼마만큼 인하를 할 것인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하면
이번에 인하를 하고 올해 총 몇 번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즉 횟수가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폭과 횟수가 정해지고 나서 네. 바로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금리 인하가 시장에 기대한 만큼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 발언, 뭐 파월이 갑작스럽게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네. 그러면은 아무리 금리 인하를 했다 하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또 혼돈의 카오스가 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하폭, 인하 횟수,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삼위일체가 돼야지만 시장에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 네. 그렇지 않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계속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니 네. 지금은 진입을 무리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네.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네. 시장의 변동성을 보면서 진입을 하시는 게 오히려 가장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네. 트윗에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의 적은 중국이 아니라 미연준이라고. 네. 야, 네.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떻게 버틸지 저는 진짜 궁금하고, 네. 사실 이게 FMC 의사록이 먼저 나오고 이 잭슨홀 미팅이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두 가지 엮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주는 이 이벤트가 끝나기를 좀 기다리지 않을까. 약간 관망세를 보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준 때리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급등한 이 조선주, 이 바닥을 과연 잡았나,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최근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이 조선주가 더 급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미중 무역 전쟁이 이 심화가 되면서 지수가 하락했던 게 이 경기 민감 산업이라고 꼽을 수 있는 조선주의 피해가 컸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 대우 조선해양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급반전한 상황입니다. 이 하반기 대규모적인 이 수주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이제 좀 바닥을 찍은 걸까요? 김 보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뭐 많이 잃을 건 없다고 봐요. 네. 지금 포인트가. 근데 지금 이제 대우조선해양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 대표적인 건 대우조선해양 차트를 네. 보세요. 대우조선해양 차트를 보시면은 당분간 수익성하고 수주를 좀, 근데 수익성을 좀 체크해봐야 돼요. 네. 수주를 많이 받은 건 좋은데 수익성을 한번 체크해봐야 된다. 저는 이거 얘기 드리고 싶고, 최근 조선업의 하두는 이 천연가스 LNG입니다. LNG. 네. 왜냐하면 그동안 배들도, 물론 천연가스가 지금 중국도 천연가스를 많이 수요가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동안 갈탄, 석탄 이런 것 떼가지고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고,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많이 넘어오면서 우리가 중국에 눈치를 많이 줬잖아요. 근데 네. 중국이 눈칫밥을 하도 먹으니까 자기 눈칫밥 먹기 싫나 봐요. 그래서 천연가스로 미세먼지 많이 없는 천연가스를 통해 가지고 요즘 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해서 천연가스가 수요가 많고, 또 요즘에 배들이 원래는 이제 다른 연료를 뗐는데 지금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국제 네. 법이 바뀌면서 천연가스를 이제 연료로 써야 됩니다. 그만큼 천연가스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LNG 산이 많이 필요한데,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중동 쪽을 잘 봐야 돼요. 제가 중동 전문가라고 하고 다니는데, 네. 예, 카타르에 보면 노스필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전 세계 천연가스의 10%가 매장돼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양이 매장돼 있거든요. 근데 이 카타르가 하필, 카타르가 원래 순위파입니다. 순위파. 네. 사우디아라비아랑 되게 친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아졌습니다. 카타르 오펙까지 탈퇴해버렸어요. 네. 카타르 오펙 탈퇴해버렸거든요, 이미. 카타르가 시아파하고 약간 친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사우디가 화가 나가지고 카타르를 봉쇄시켜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영국까지 봉쇄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현재. 근데 카타르는, 그래, 우리 돈 많아, 우리는 돈 많아. 근데 우리나라는 카타르의 손을 잡았어요. 카타르의 손을 잡아서 지금 현재 카타르가 노스필드. 일단 우리가 돈 벌어야 되니까. 네. 돈 벌어야 되니까 노스필드에서 여기 이제 카타르 유전을, 그러니까 LNG 발주를 하는데, 원래 이거 10년 전에 카타르가 발주했어요, 우리나라에. 네. 발주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한 49척 정도 발주했거든요. 네. 몇 척을 우리나라 가져간지 아십니까? 몇 척을? 전부 다 우리나라 가져갔어요. 오. 49척 전부 싹쓸이 수주를 했고요. 네. 근데 올해는 거의 60척이 넘게 수주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카타르가 이제 예의상 일본 잠깐 갔고요. 일본 네. 조선소들 가면 어차피 발주 안 할 건데, 일본한테 발주 안 줄 건데, 일본한테 그냥 일본이 이제 요즘에 죽으려고 하니까 하도 네. 조선업이 안 좋으니까 그냥 일본한테 그냥 인사치레 한번 가줬고, 우리나라에서는 막 짝짝꿍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네. 조선사들하고는. 그러면서 이제 카타르가 발주를 하는 게 상당히 좀 크고요. 그다음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가 한 15척 정도 있어요. 근데 LNG선이 비싸거든요, 이게. 네. 최소 70척 발주가 현재 대기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차트 보시면 좀 네. 갔어요. 네. 근데 가다가 밀렸죠. 왜 네. 밀렸을까요? 노스필드 이
프로젝트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자꾸 저희랑 지금 밀당 중이에요. 네. 수주를 아마 가면 중국에 한두 척 주고 우리나라에 다 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그러면서 이제 대우조선의 차트가 좀 같이 좀 밀렸는데 네. 실망감 때 매물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고 대우조선이 오늘 하필 어닝 서프라이즈 딱 보여주니까 네. 실적까지 좋으니까. 실적까지 좋으니까 이제 이쪽 LNG 쪽 이슈로 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그 전에 카타르 발주했을 때 그렇게 많이 수주를 많이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최우선 선호주로서 대우조선이 좀 낫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본행제한 동성화이텍 네. 이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한국카본이 오늘 급등했는데 한국카본은 물론 좋아요. 좋은데 한국카본은 요즘에 이제 카본 네. 탄소 소비가 일본 소재 수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네. 한국카본은 일본의 탄소 소비를 수입을 해와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조선에 납품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약간 그게 피해가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카본은 일단 빼고요. 한국카본, 네. 대우조선해하고 동성화이텍. 대우조선해하고 지금 M&A 이슈가 있는데 네. 피인수자죠. 피인수자. 인수 당하는 쪽이잖아요. 네. 인수 당하는 쪽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 근데 어. 인수도 이거 다른 나라가 이제 동의해줘야 인수할 수 있어서 이건 좀 시간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동성 화인텍 그리고 지금 이제 중동발 이슈까지 얘기해주면서 지금 조선 기자재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태성 대표님은 이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 관련주 지금 현재 과연 좀 바닥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만약에 이제 여기가 지금 바닥이다라고 보면 어떤 종목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도 김본사니까 좀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바로 이제 수익성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판 네. 가격이라고 하죠. 이제 조선업에 들어가는 이제 원자재 중에 후판이라고 있는 철판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그동안에 후판 가격이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업종에서는 계속해서 양보를 좀 해줬습니다. 네. 그동안에 아무래도 조선업황이 너무나 어둡다 보니까 원재료까지 이제 가격 상승이 됐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상을 시켜버리면 네. 안 그래도 힘든 조선업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네. 그동안에 좀 양보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이 좀 살아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강 업종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후판 가격 우리가 양보를 했으니 금년 하반기에는 네. 후판 가격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 조선 업종들에게는 영업 마진율이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도 수익성을 좀 지켜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선업은 지금 부담스럽다라는 전제하에 네. 어떤 종목을 좀 보고자 하냐. 바로 이제 피팅류, 조선 기자재 업종을 그냥 보는 게 저는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이제 많은 종목들 중에 오늘 가지고 온 조선 기자재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성광밴드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갖고 왔는데요. 성광밴드. 네, 이제 성광밴드가 어떠한 부품을 만드느냐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배관과 배관을 이어주는 피팅류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팅류 자체가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 당연히 네. 배관이 많이 들어가는 정유 플랜트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조선업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조선업과 정유 플랜트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조선사들이 이렇게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네. 일단 수주가 확정되고 있으니 그 수주에 부품을 좀 많이 공급하는 이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하반기 지금보다 더 나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L 같은 경우 큰 정유 플랜트 사업들도 올해 이제 대규모 보수 공사를 한다 그래요. 그럼 대규모 보수 공사를 할 때 피팅료 또 이제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조선주들보다는 방금 말씀드리는 바로 조선 기자재 쪽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오늘도 3% 상승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조선주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조선주는 재무제표에 부채가 늘어나야 좋은 거예요. 부채가 늘어나야 부채를 뜯어보면은 선수금 미리 받은 게 있어요. 네. 미리 돈 받으면 수주 받은 거거든요. 네. 선수금이 쌓이고 일을 하면 그게 부채에서 자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날 때 빚이 없는 선수금 부채가 늘어나는 걸 확인해야 그 회사, 그 조선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재무제표 보실 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